능소화 400년 전에 붙인 편지. 조두진 지음, 도서출판 예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사랑. 무덤에서 나온 편지와 기타노 교수가 가져온 글을 풀고 엮어 재구성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2달에 걸친 재구성 작업을 끝냈을 때 나는 뿌듯하기보다 허탈했다. 내가 특히 답답했던 것은 응태의 아내 연희였다. 이토록 절절한 사연을 남긴 연희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그토록 완벽하게 전해지는 고성 이씨 족보에도 이응태의 이름이 올라있을 뿐 그의 아내 연희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연희는 어떤 여자일까? 남편이 죽은 후 그는 어떻게 살았으며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 남편과 아내의 무덤이 나란히 조성되는 것이 통상적인 조선시대의 풍속이었다. 그러나 응태의 무덤 옆에서는 어떤 봉분도 발견되지 않았다. 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무덤들은 모두 주인이 따로 있었다. 응태의 가문은 고성 이씨에다 만석군이었다. 이만한 집안의 며느리라면 연희도 한미한 집안의 여식은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가 남긴 글로 보아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어째서 족보에는 이름도 남기지 못했을까? 이응태가 벼슬을 하지 못한 데다 부모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일까? 그래서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족보에는 아예 이름조차 오르지 못한 것일까? 그랬을 수도 있다. 보통 집안이라면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소박을 맞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안동지방에서는 구하기 힘든 춘향목 통관을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석회를 잔뜩 발랐을 만큼 정성 들인 무덤을 만들어준 시아버지가 아닌가. 당시 여성이 개가했을 가능성은 적었다. 상민 정도의 집안이라면 남몰래 개가했을 수 있지만 대단한 양반가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개가했을 리는 없다. 게다가 무덤에서 나온 편지는 아들 원희 외에도 둘째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아이를 둘씩이나 낳은 며느리를 내쫓았을 가능성도 희박했다. 게다가 시아버지 이효신의 품성으로 보면 며느리를 원망할 위인도 아니었다. 남편이 죽고 연희는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원희 엄마가 남긴 편지는 당시 장래에 수반되는 요식적인 재문에 불과했을까? 말하자면 두 사람의 사랑이 그렇고 그런 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흔히 조선조의 양반들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글줄을 남겼는데 이 글줄이란 게 너나 없이 오호 통제라 이 일을 어찌할 거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어서 부부간의 애끓는 사랑이라기보다 먼저 죽은 아내를 위해 49제 치르듯 을에 남기는 글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본다면 양반가의 아내 입장에서도 요절한 남편에게 예의상, 관례상, 전통에 따라 글 몇 줄 남기는 것은 어색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전통에 따라 관례상 몇 줄 글을 남긴 것이라고 보기에 연희의 사연은 너무나 가슴 아팠다. 그저 형식적으로 글을 남겼다면 그처럼 장문에다 그처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남겼을 리는 없으리라. 글에 자주 등장하는 팔목수라라는 괴이적인 신에 대해서도 알 길이 없었다. 연희는 이 팔목수라가 남편을 잡아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연희가 하늘정원에서 하늘꽃을 훔쳐 달아났고 팔목수라가 연희를 쫓아왔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등장한다. 하늘꽃이란 도대체 무슨 꽃을 말하는 것일까? 게다가 팔목수라니 역신이니 하는 말이 어디 가당키 난 말인가?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다. 몇 차례에 걸쳐 소화라는 꽃이 언급되는 데다 팔목수라 역시 비교적 소상하게 묘사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외의 현대판, 원색식물 도감은 물론이고 일제시대에 간행된 조선식물 도감에서도 소화꽃을 찾을 수 없었다.
팔목수라 역시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연희의 꿈속에 나타난 팔목수라는 응태와 연희의 불행을 암시하는 나쁜 꿈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다. 실제로 꿈이 현실에서 미래에 닥칠 행위나 불행을 암시하는 경우는 요즘도 많다. 그러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다만 연희가 그런 일기를 남긴 만큼 괴이한 꿈을 꾼 것은 분명해 보였다. 어쩌면 당시 창궐한 역병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꿈으로 나타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조선시대 문헌을 살펴보면 전염병이 돌 때 사람들은 집과 토지를 버리고 멀리 도망치거나 구술했다.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을 역신이 분노해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귀신을 쫓으면 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굿을 통해 역신을 겁주어 쫓아내거나 살살 달래서 풀어줄 수 있다고 본 듯하다. 역신을 쫓는 일에는 복숭아 나뭇가지로 때리거나 불붙은 짚으로 훑었다. 원혼을 달래 풀어주기 위해 각종 굿이나 여제도 시행됐다. 더 큰 정령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장승을 세우거나 산천이나 상황 등에 비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는 민가의 일만은 아니었다. 궁궐에서도 역병을 쫓기 위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북한산에 상설 여제단이 있었고 전국 각지에도 임시 여제단이 설치됐다가 철거되기도 했다. 심지어 중앙에는 여제를 지내는 제관이 따로 있었다. 지방에서는 그 지역 수령이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있다. 당연히 이응태의 아내 연희도 전염병을 역신의 분노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응태가 죽었을 당시 안동과 상주를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방에는 역질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다. 당시 이 지방에 창궐한 역질은 어떤 병이었을까? 조선에 매독이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직후다. 윤질 역시 조선 순조 21년부터 나타난 전염병이다. 그렇다면 온역일 가능성이 높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무덤에서 나온 편지뿐만 아니라 기타노 교수가 가져온 글에도 원이라는 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고성 이씨 족보에는 원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았다. 아버지 응태에 이어 아들 원이도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당시의 돌림병이 정말 팔목수라의 복수국이었을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었고 어쩌면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았다. 문제는 연이었다. 나는 그즘 도서관이라는 도서관, 책이라는 책은 다 뒤적거리고 안동지방의 잡풀 뿌리까지 모조리 헤집고 파헤쳤다. 그러나 연희에 관해서는 단 한 줄도 더 알아낼 수 없었다. 그 무렵 한 방송사에서 이응태의 무덤이 400년 전 넘게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것과 관련해 특집 과학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조선시대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도 양념처럼 곁들여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뭐 하나 명확한 것은 없었다. 진행자의 그럴듯한 내레이션으로 흥미만 돋을 뿐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대학의 교수들은 그 일대 토양이 알칼리성인데다 물이 잘 빠지는 곳이어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고 결론 내렸다. 게다가 통관에 오치를 여러 번 하고 석회를 두껍게 바른 덕분에 시신과 편지가 온전히 보존됐다는 것이다. 글쎄, 그럴까? 그렇다면 주변에 널린 고성 이씨 가문의 무덤이 모조리 썩어 흙이 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같은 관에서 나왔지만 아내가 쓴 글을 제외하고 다른 편지는 썩거나 많이 상해 특수한 처리를 하지 않고는 판독조차 어렵다는 사실은 또 어쩔 것인가? 흥미를 넘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내 소감은 불만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미라의 탄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팀이 이응태 무덤 주변의 토양을 모조리 조사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일대에 아내 연희의 무덤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했다. 만약
방송사와 연구진들이 연희의 무덤을 찾아냈더라면 당연히 또 한편의 이야기를 엮었으리라. 결국 이토록 절절한 이야기를 남긴 연희는 무덤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었다. 요절한 남편은 400년이 지나 다시 세상을 활보하는데 정작 죽은 남편을 세상으로 드러낸 아내는 흔적조차 알 길이 없었다. 남편 무덤 근처에서 아내의 무덤을 찾을 수 없다면 결국 결론은 하나였다. 임진왜란이었다. 이응태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발생했다. 연희는 피난길에서 객사했을 가능성이 컸다. 어쩌면 무덤의 편지와 기타노 교수가 가져온 글에 등장한 아들 원희도 임진란을 겪는 동안 잃었을 가능성도 높았다. 무덤도 없는 여인이라니 아쉬웠다. 전쟁통에 이름 석자는커녕 무덤 한 줌 남기지 못한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 그것을 서러워하고 말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아쉬운 마음을 누를 수 없었다. 아마 아내를 묻지 않고 화장한 데 따른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무덤에서 나온 편지와 기타노 교수가 가져온 조선시대 여인의 글에 나도 모르게 집착한 것은 어쩌면 일찍 떠나보낸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어째서 아내를 묻지 않고 죄로 뿌렸을까? 당시엔 경황이 없었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아내를 가슴속에 온전하게 간직할 자신도 없었다. 간직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일찍 떨쳐버리는 편이 나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올 사람도 없는 무덤을 남기지 말라는 장인의 말씀도 내 생각을 굳히게 했다. 그러나 잊힐 줄 알았던 아내는 잊히지 않았고 후련할 줄 알았던 화장이 오히려 후회와 아픔이 되어 남았다. 나는 어째서 아내의 무덤을 남길 생각을 못했을까? 내게도 아내의 무덤이 있다면 그래서 꽃이 피는 날, 바람 부는 날, 낙엽이 뒹굴어 울적해지는 날 무덤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함께 걷던 거리에 대해, 함께 본 영화에 대해, 그리고 새로 나온 그 영화의 후속편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어쩌면 내가 술에 취해서 떠나고 없는 아내에게 이메일을 쓰듯 연희는 요절한 남편 앞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닐까? 그녀의 글이 그냥 일기라기보다는 남편에게 붙이는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묘한 공감과 더불어 안타까움을 느꼈다. 기타노 교수에게 내가 재구성한 이야기를 보냈지만 회신은 없었다. Y대학교 조교는 기타노 교수가 방학을 맞아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방학이 끝날 때쯤 다시 입국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가능한 한 빨리 일본의 기타노 교수에게 내가 보낸 글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조교의 대답은 흐릿했다. 하기야 기타노 교수가 내 글을 읽는다고 해도 그저 감상 정도를 알려줄 수 있을 뿐 내 궁금증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다. 장마답지 않은 장마가 물러가면서 여름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400년 전에 죽은 부부의 안타까운 이야기에서 손을 떼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무언가 진전된 것도 아니었다. 나는 할 일 없이 집과 연구실을 오고 가며 여름을 견디고 있었다.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는 창밖은 모든 것이 흐느적거렸다. 건너편 연구동의 창문에 달린 쇠창살이 여름 햇볕에 녹아내릴 것 같았다. 여름방학인데도 학교에 나온 학생들이 맥 빠진 걸음으로 터덜터덜 걷고 있었다. 복도 쪽 출입문과 연구실 창문을 활짝 열었지만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다. 좁은 연구실은 빼곡히 쌓아올린 책 탓에 사람이 다닐 길은커녕 바람조차 잘 통하지 않았다. 기타노 교수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내가 재구성한 글을 보내고 보름쯤 지나서였다. 그는 Y대학 조교를 통해 내가 보낸 자료를 받았으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이 더운 날씨에 큰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덧붙였다. 내가 보낸 글을 받았다는 인사전화인 줄 알았는데 그는 뜬금없이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다며 운을 뗐다. 그리고 간사이 외국어대학교의 민속박물관이 그렇고 그런 대접을 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을 했다. 이유인즉 자신이 간사이 대학교 민속박물관으로부터 우편으로 받아서 내게 전한 복사본은 전체 분량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그 외에 몇 장의 글이 더 있는데 박물관 직원의 무성의로 열 몇 장의 글이 빠졌다고 했다. 박물관 직원은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자신이 보기엔 무성의라고 좀 과장된 분통을 터뜨렸다. 어쩌면 박물관의 행정과 관련해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불만이 이번 일로 불거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혹여 내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편으로 나머지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다. 나는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기타노 교수님, 팩스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팩시밀리는 촤르르 소리를 쏟아내며 종이를 삼키고 뱉기를 거듭했다. 나머지 글 역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쓴 일기였다. 내용은 남편이 죽고 난 후의 이야기로 글쓴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했다. 어쩌면 연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를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글 역시 연도나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일기 내용의 전개 상황을 바탕으로 내가 나름대로 순서를 잡았지만 연희가 쓴 글의 순서와 같다고 단정하기는 역시 어렵다. 하늘을 거스르는 꽃. 세상은 제자리로. 곡하던 대소가의 어른들과 아이들은 제 집으로 떠났습니다. 방석은 제자리에 있고 병풍은 벌써 걷었습니다. 막종이는 손에 침을 뱉어가며 장작을 패고 늙은 박서방은 너른 마당에 종일 게으른 비질을 합니다. 박서방의 힘에 겨운 신음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 안쓰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원인은 동네 아이들과 몰려다니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시아버님은 끼니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예의 호탕한 웃음을 짓고 턱수염을 절도 있게 쓰다듬습니다. 이번에 임의 군수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울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모두 제자리를 찾아 가고 왔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사위는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제가 꿈속에서 운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이 떠난 줄 알지만 저는 자주 놀랍니다. 낮은 발소리에도 놀라고 낙엽 뒹구는 소리에도 놀랍니다. 나뭇잎이 공연히 떨어지고 발소리가 저 혼자 난리 있겠습니까? 저는 잎지는 소리에 당신이 왔음을 압니다. 초겨울 빈 가지에 걸린 달빛이 홀로 외롭습니다. 비 내리던 밤. 시숙이 목단 씨앗 몇 개를 갖다 주셨습니다. 꽃이 붉고 아름다우니 뜰에 심어두고 즐기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름 내내 바람 한 줄기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뜰 안엔 목단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바람 탓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씨앗 중에 대부분은 죽고 겨우 싹이 난 몇 개도 꽃을 피우진 못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햇볕이나 물이 부족했을까요? 하기야, 꽃을 피우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싹조차 트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당신이 떠나지 않았음을 압니다. 죽음이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음도 압니다.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당신의 체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미소를 볼 수 있습니다. 소쩍새마저 잠든 밤에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실을 지날 무렵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졸던 개가 몸을 부르르 떨며 대청 아래로 기어듭니다. 비는 소리도 없었지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겉틀게 입힌 때는 해가 바뀌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찬바람을 피하시는지요? 소리내지 않고 일어나 안채로 연결된 중문의 고리를 빗겨내고 방문 걸쇠를 풀어둡니다. 대청마루 삐걱대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천둥처럼 크게 들립니다. 행여 누가 깨지는 않았을까요? 공연이 어른들께 걱정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젖은 시간은 참 더디게 갑니다. 꽃향기 가득하고 나비가 날던 시절. 시간은 얼마나 우리를 재촉했는지요. 부산을 떨던 세월은 언제 그랬냐는 듯 뒷짐지고 느릿느릿 걷습니다. 그렇게 더디 걷는 세월을 앞지를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걸음을 빨리 해도 느릿느릿 걷는 세월의 뒷모습만 보입니다. 어서 가자고 재촉해도 심술고 준 세월은 얄미운 뒤통수만 흔들어댑니다. 사람은 떠난 후에야 비로소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함께 있어도 그리워했는데 당신이 가시고 없으니 그리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강물은 굽이굽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거듭하지만 끝내 다시 만나는 법이라고 하셨지요. 걸음을 재촉한 강물도 더디 흐른 강물도 바다에서 만나기는 매한가지라고 당신은 힘겨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저는 당신이 힘겹게 이어가신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서둘러 떠나셨고 저는 남았지만 우리는 바다에서 만날 것입니다. 벌 나비가 찾지 않는 꽃. 행랑채 아범 박서방이 아침 저녁으로 비질을 하지만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합니다. 박서방의 힘없는 비질이 지나고 난 자리엔 자풀이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서 있습니다. 박서방의 팔에서는 힘이 빠졌지만 새로 솟아나는 풀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사람은 나서 병들고 늙어 죽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꽃들은 피고 지기를 거듭하지만 벌과 나비가 찾지 않습니다. 빗물 머금은 나무는 여름 햇볕을 받아 무성하지만 새들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습니다. 승회, 당신은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입니다. 아장아장 걷던 승회가 뜀박질을 시작했고 제 형과 더불어 소리내어 웃지만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비온 지 오래지만 젖은 기왓장은 좀처럼 마를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풍문도 많았습니다. 서방을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문이 담을 넘어 안채까지 기웃거렸습니다. 어찌나 흉측한지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시커먼 얼굴에 손질하지 않은 수염이 덥수룩한 소문은 누런 이를 드러내고 키들거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늙어버렸습니다. 아직 머리에 눈이 내릴 나이는 아닙니다. 가을바람이 불던 날 검은 머리에 흰 눈이 내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안채 건너방 뒤에 별채를 새로 지었습니다. 하회당입니다. 굳이 제 생각을 물어지으신 이름입니다. 강물처럼 돌아 흘러 만난다는 말입니다. 바라지 창을 열면 후원의 장독대가 들어옵니다. 키 작은 산죽이 바람을 맞아 바스스 울고 장독대는 햇볕을 받아 빛납니다. 별채에 앉으면 더 이상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소문은 더 이상 담을 넘어 기웃거리지 못합니다. 제 울음소리도 더 이상 담을 넘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앉으면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 울음소리를 잊었지만 저는 울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과 겨울이 오고 갔습니다. 풍문과 소문은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저는 별채에 앉아 울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뒤란 너머 대숲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연못에서는 빗살 같은 물결이 일어났다가 사그라집니다. 왔다가 떠날 바람이 다시 찾아왔는가 봅니다. 사랑채를 허물고 시아버님이 머무시던 사랑채를 허물었습니다. 낡은 데다 기워앉은 지붕에서 비가 샜습니다. 시숙은 사랑채를 허물고 그 자리를 비워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늙어 수염이 반백이 됐을 때 다시 지어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소문은 얼마나 빠른지요. 집 헌다는 소리에 여기저기서 소목장들이 지게를 지고 몰려왔습니다. 하루에 한두 명씩 닷새 넘게 사람들이 기웃거렸습니다. 영주에서 온 소목장이 있었고 봉화에서 온 소목장도 있었습니다. 맨 나중에 멀리 경주에서 온 소목장은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소목장들은 저마다 입맛에 맞는 나무를 챙겨서 돌아갔습니다. 기둥과 들보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랑방 뒤에 두었던 오래된 나무 절구통에 눈독을 들인 소목장도 있었죠. 가구 짓는 소목장들은 어디서 집 헌다는 소문이 들리면 천리길도 마다 않고 찾아다닙니다. 나무는 물기가 빠지면서 뒤틀리고 줄어들어 모양이 바뀐다고 당신이 말씀해 주셨죠? 물기가 다 빠지지 않은 나무로 가구를 만들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고 하셨죠. 소목장들이 집 헌다는 소문이 들리면 천리길을 마다 않고 찾아가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고 하셨지요. 당신이 살아계시던 때 친정집에서도 별채 하나를 헐었지만 백리를 달려온 소목장들은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당신은 허문 별채에서 나온 나무를 자투리 하나 버리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 나무 모아 옷장 짜고 상자 짜고 책상도 짰습니다. 손가락이 맞물린 것처럼 양쪽 나무가 서로 맞물리게 사계짜임으로 옷장을 짰고 다리를 끼울 때는 직각으로 목재를 연결하고 장보짜임과 연귀짜임으로 멋과 단단함을 얻어냈습니다. 잘라낸 나무를 붙이고 떼기를 거듭했지만 못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술을 언제 누구한테 배우셨는지요? 이제 사랑채 허물고 좋은 나무들이 나왔지만 작은 책상 하나 짜맞출 사람이 없습니다.